부채를 묶는 정책이 나오는 거는 그렇죠. 일견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죠. 그런데 저는 일단 좀 너무 늦었다라는 거고, 그나마 지금이라도 그 부분을 정부가 하면 하는 것은 추가 피해자를 지금 막는 거다. 예. 근데 제가 참 염려가 되는 게 이 가계부채나 부동산이 지금 이렇게 막 가격이 우리가 뭐 쉽게 해서 미친 가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20대 또 30대 초반들이 이러다가 이제 영원히 집을 못 살 것 같고, 예, 여기서 뭐 더 뛰면 어떡하 이렇게 돼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시는데 영끌이라 그러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실은 피해자가 더 커지는 겁니다. 차라리 지금 가격이 조정이 돼서 부동산 가격이 정상으로 내려오고 버블 붕괴가 돼서 그러면 그 집을 40대 50대들이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그러면 그 집을 누군가가 사줘야 돼요. 그 20대 30대가 가격이 내려갈 때 그것을 사줘야 과도한 폭락을 막아줘요. 지지선이 있잖아요. 뒷세력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20대 30대가 가격 조정이 안 되고 계속 올라가는 탑에서 막 사니까 만약에 이게 터져서 가격이 내려가면 누가 사줘요? 사줘야 될 사람이 다 지금 물려서 들어가는 거니까 터지면 받아줄 세대가 없으니까 그 40, 50대가 다시 싸게 사겠죠. 못 사죠. 지금 그분들도 지금 다 물려 있는데. 다 물려. 그렇죠. 지금 20대, 30대, 40대, 50대가 지금 다 물려 있잖아요. 근데 집을 산 사람이 있으면 판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이런 게 되죠. 그러니까 소형, 중형, 대형, 완전 고급 이거를 소형을 사서 이렇게 사다리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몰려 있는 거예요. 현금을 찾은 사람은 없고. 그렇죠. 사람들은 여기가 돈을 올라가면 그 다음 평형에 올라가고 그 다음 그렇죠. 평형은 그 다음 평형에 올라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내가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신 분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고. 그렇죠. 장부상 가치만 올라간 거예요. 내가 그 집을 사서 소형 집을 사서 내가 뭐 부동산 투기나 뭐 그럴 생각 없었는데 가격이 오르니까 좋았어요. 팔았어요. 그래서 내가 산 거보다 원래 내가 들어간 돈보다 2배를 벌었어요. 그러면 그 돈을 번 돈을 시세차익을 은행에다 넣어놓고 나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자본으로 똑같은 집을 사서 지금 살고 있으면 돈을 버신 게 맞아요. 은행에 돈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쳐. 그래서 내가 원금에다가 시세차익 난 돈에다가 그것을 다시 원금으로 만들어서 다시 부채를 얻어서 그 윗집으로 가셨잖아요. 또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 게도 또 그렇게 가셨잖아요. 그래서 내 아파트가 지금 비싼 건 맞아요. 근데 다 지금 은행에 돈이 있는 게 아니고 아파트에다가 물어놓고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처음보다 빚이 더 늘었죠. 자기 자본도 늘었지만 빚도 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지금 아파트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했던 그게 맞았으니까. 그렇죠. 내가 했던 선택이. 그런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지금 다 아파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그렇기 때문에 가격 정상화 부동산 버블이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사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받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정상적으로 가격이 조절돼야 될 수위를 더 넘어서서 과도하게 빠질 수 있는 현상이 지금 더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장부상으로 내려가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 가격이 오를 때는 장부상으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내려가면 내 은행에서 돈을 빌렸으면 자산 가치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내 그 자산 가치를 보고 담보의 가치를 보고 돈을 빌려줬는데 담보의 가치가 내려가니까 은행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주식으로 치면 마진콜이 들어오는 그렇죠. 그래서 원금 일부 상환을 요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산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부채 빌려준 걸 조정을 더 하자. 그런 게 들어와요? 들어오죠.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난리가 났죠. 그러면 이제 돈을 빌리기가 더 어려워지겠죠. 대출을 더 안 해주겠죠. 심사가 깐깐하겠죠. 그러면은 은행이 그러면 2금융권, 3금융권도 다 올라가겠죠. 시중 이자가 올라가겠죠. 금리가 올라가죠. 그렇죠. 기준금리가 낮아도 돈을 빌릴 수 없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쫙 올라가죠. 이런 상황이 몰려오는 거예요. 기업으로도 실물 경제로도 전이가 돼. 왜? 내가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면 당장은 집을 포기할 수 없죠. 집을 포기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방법이 뭐냐? 내가 버는 월급에서 총력을 다해서 다른 소비를 줄여서 이 오는 금융 비용의 압박을 계속해서 견뎌내야 돼요. 그게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그러면 계속해서 내가 소비를 줄여야 되죠. 여행 2번 갈까 1번 가고 외식 2번 할까 1번 하고 다 줄이는 거죠. 차 바꿀 거 좀 더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게 뭡니까? 실물 경제에 소비가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줄이면 누가 타격을 받느냐? 기업이 타격을 봐요. 자동차 판매하는 회사부터 시작해서 매출이 줄겠죠. 그러면 그 매출이 줄면 그게 어디로 들어오느냐? 나는 거기에서 내 집을 짓기에 총력을 다해 소비를 줄였는데 내가 회사를 갔더니 내 회사가 타격이 온 거예요.
소비가 안 되니까. 네. 그러면 회사는 구조조정을 하거나 네. 임금을 삭감하거나 동결하거나 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월급이 주는 거예요. 네. 남편이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아내가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연쇄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게 전반적으로. 네. 근데 만약에 아까 얘기했듯이 20대 30대가 그 다음 세가 받쳐주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그 다음에 받쳐주니까 네. 정상화를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안 되면 그것을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네. 혹은 그 수준까지 더 떨어질 때까지 헐값이라고 생각할 수준까지 가격이 내려갈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 일이. 훨씬 더 길어지죠. 가계부채가 이렇게 쌓였는데도 가계부채발 금융위기가 일어나지 않더라. 부동산 가격이 미친 듯 뛰는데도 부동산 가격이 버블 붕괴가 일어나지 않더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국과 다르고 네. 유럽과 다르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특이하고 아직도 가격은 싸고 부동산 가격은 싸고 우리나라 가격은 여기서 더 올라도 충분히 우리나라의 경제력으로 받칠만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곤란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처럼 예를 들어 통화량을 계속 늘려도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으면 뭐 아파트 가격은 뭐 엄청 오르겠죠. 네. 네. 그러면 뒷사람은 산 사람은 똑같은 겁니다. 그 가격에 비례해서 그 수준에 비례해서 네. 가격이 오를 거니까. 그러니까 그쵸. 그것은 사실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일단 계산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내가 집을 올랐다고 했을 때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집을 사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런데 오늘 2020년에 사셨는데 만약에 뭐 올해 사고 내년에 뭐 1, 2년 있다 집을 팔 수는 있는 건 없죠.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은 뭐 그렇죠. 최소한 4, 5년은 네. 예, 뭐 짧아야 3년, 뭐 보통 한 5년 네. 이 정도잖아요. 10년까지도 그렇죠. 뭐, 네. 그러면 일단 5년이라고 봤을 때 네. 내가 오늘 집을 샀는데 5년 후에 내가 산 집의 가격이 지금 네. 산 거보다 한 50% 정도가 오를 것이다. 네. 라고 생각하면 집을 사셔도 되는데 네. 50%가 안 오르면 네. 사실 세금, 그러니까 편법이나 불법을 제외하고 네. 네, 정상적으로 계산했을 때 네. 내가 살 때 들어가는 뭐 세금, 복비부터 시작해서 세금, 네. 그 다음에 계속 유지하면서 내는 세금, 네. 그건 추가적으로 아직 더 세금이 더 오르지 않았을 때를 상정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내가 은행에다 매일 내야 될 이자 비용, 네. 그리고 내가 내 원금도 들어가잖아요. 네. 내 자기 자본금이 그쵸. 은행에서 60% 빌리면 40%는 내 돈이란 말이에요. 네. 그 돈에 대한 기회 비용이 사라지는 거. 네. 그리고 팔았을 때 내는 세금. 네. 이런 것을 다 감안했을 때 네. 그리고 아무튼 그런 걸 감안했을 때 5년 후에 50% 정도가 오르지 않으면 네. 사실은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5년에 50% 올라도 그냥 제자리다. 그렇죠. 최소한 한 30% 정도만 오랐다. 그러면 10억짜리가 13억 됐다. 네. 손해 보신 겁니다. 이자도 냈었고. 그렇죠. 그 돈을 차라리 어디 굴렸으면 당연하죠. 더 있고. 예. 그러니까 그 계산을 해보셨을 때 만약에 안 되면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조금 더 상식적으로 네. 계산을 하셔서 의사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만약에 그랬을 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네. 많은 분들이 뭐 전세비가 오르는 것도 부담이 크고 실제로 굉장히 크죠. 그리고 월세가 오르는 것도 부담이 크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샀을 때에 나가는 비용이나 네. 집을 사면 더 많은 비용을 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사고 난 이후에 집값이 만약에 지금은 아니더라도 올해는 네. 아니고 내년은 아니더라도 네. 5년, 4, 5년 이후에 집값이 떨어졌을 때에 네. 손해를 보겠죠. 네. 그걸 비교하면 네. 지금 내가 집값이 오르니까 전세금도 네. 오르고 월세도 오르지만 그 부담보다 그 리스크가 훨씬 더 클 수 있다라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지금의 네. 서울부터 시작해서 더 상승 여력은 있어요. 전 없다고 네. 안 봅니다. 네. 있습니다. 네. 오른 지역은. 네. 네. 오를 지역은 있지만 그 상승 여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곰곰이 따져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게 원래 부동산을 사는 게 레버리지 쓸 수 있으니까 그렇죠. 대출 땡길 수 있고 또 그 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세제 부분도 풀어줬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산으로서 매력이 있었던 건데 지금은 그냥 내 돈 많이 넣어야 되잖아요. 네, 많이 넣어야 되죠. 내 돈 많이 넣어야 되고 또 팔고 사고 할 때 세금도 커지고 했기 때문에 커지고 있죠. 사실 이거를
그냥 뭐 사람이 사는 곳이라서 막 그런 걸 떠나서 그냥 투자 상품으로 봐도 값어치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지금. 네, 저는 좀 투자의 상품으로 보면 매력이 좀 많이 떨어졌다. 네, 매력이 엄청 떨어졌어요. 엄청 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꼭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인본주의적 가치에 봤을 네. 때 그런 게 아니라 네네. 그냥 가격이 매력 있는 가격이 아니지 않나.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좀 유념하시고 네네.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네. 그럼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한다면 뭐 어떤 식으로 좀 직장인이다. 네. 제 채널은 누가 제일 많이 보냐면 30대 남성분들이 제일 많이 봐요. 네네. 예, 그래서 직장인이라고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럼 월세를 살면서 좀 해야 되나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일단은 네. 집은 개인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네. 집을 사도 불편해요. 네. 막대한 부채를 했으니까 잠이 오기 힘들죠. 지금 상황. 그럼요. 네. 예. 집을 사도 불편하고 안 사도 불편합니다. 네. 그러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불편이 뭔지를 어차피 불편해서 이래도 어렵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조금 더 그래도 내가 마음 편히 잘 수 있는 그게 뭐냐. 예를 들면 전세비가 오르고 월세비가 오르면 내가 이거 우문현답이다. 네, 그 집에 못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차라리 조금 더 외곽으로 가더라도 네. 그 불편이 낫다는 거예요. 출퇴근 시간에 더 시달리는 불편이 네. 엄청나게 빚을 해서 아무리 계산해봐도 내가 네. 5년 이후에 50% 이상 상승해서 팔지 않으면 네. 혹은 내가 안 팔리면 네. 내가 은퇴한 이후에도 도저히 갚을 수 없어서 언젠가는 10년, 15년 열심히 갚다가 결국 나머지 15년을 못 갚아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팔고 처분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30년을 사는 불편함이냐 네. 아니면 그냥 내가 불편해도 출근 시간 더 힘들고 현재로서는 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네. 사람마다 좀 다르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마다 어떤 게 내가 조금 더 감당할 수 있는 불편이냐. 차라리 일단 그걸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가 있어요.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니죠. 그러면 뭐 차악이 뭐냐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건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고 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집을 올인해서 영끌해서 사면 총력을 다해서 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나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 더 나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혹은 은퇴나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돼요. 네. 오로지 이제 집 하나를 위해서 이제 살아야 되겠죠. 네. 그렇지만 집을 사지 않고 다른 불편함을 하면 그래도 힘들지만 그래도 월세도 오르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내가 경제적 여력이 혹은 마음의 여력이 조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자기에게 투자를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지금은 자기에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100세시 되면 지금 30대면 50년 일해야 됩니다. 그럼 50년 일할 때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직장을 옮겨가면서 내 급여가 유지되거나 상승되거나 아니면 직장을 옮겨가면서 내 급여가 내려가거나 그것을 결정하는 건 뭐냐? 나의 실력이에요. 끊임없이 내가 노력하고 나를 개발하고 나의 실력을 길러야 되겠죠. 그것도 비용이 드는 문제예요. 시간이 드는 문제죠. 솔직히 마음도 좀 편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력이 내가 출퇴근하는 불편함이라든지 아이를 키우는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불편함은 내가 감당할 수 있지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불편함을 이렇게 취하지 않으면 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날이 많고요.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 경제는 굴곡이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도 반드시 굴곡이 있고요.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어렵지만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세계 경제가 좋아지는 날이 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은 산업이 체인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 산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수많은 기회들이. 그래서 지금은 기회가 줄어드는 것 같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기회가 또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오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나에게 준비를 해야 되죠. 근데 그 준비를 하지 못하고 그 준비해야 될 모든 여력들을 집에다가. 그렇죠. 리스크가 굉장히 큰 그 집에다가 투자를 해놓으면 미래를 대비하는 것도 지금 많이 부족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전자산 부동산에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것을 잃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나마 다행히 부동산이 5년 후에 50%가 뛰면
아니 보상을 거기다 받는데. 심지어 이게 전자산뿐만 아니라 미래의 내 자산까지 그렇죠. 다 여기에 네, 다 거기 넣은 거죠. 왜냐면 부채를 부채니까요. 풀로 땡겨서 들어가는 그렇죠. 거니까. 네, 네. 아, 그 와이프 거까지 풀로 땡겨서 그럼요. 그게 영끌이잖아요. 예, 영끌이라는 게 이제 신용대출, 뭐 담보대출, 네네네. 끌 수 있는 대출 다 끌어가지고 직장인 사내대출까지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라. 네. 이게 영끌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네.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일부 지역은 여전히 더 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질문을 꼭 하셔야 돼요. 네. 오를 수 있다가 아니라 얼마를 오를 수 있느냐를 네, 물어봐야 네, 돼요. 네. 그 기준선이 최소한 5년 후에 30%. 네. 그러면은 손해를 안 보는 네. 최소 네. 미니멈이고 50% 정도는 가야 되는데 그것도 투자 다 뛰고 나면 네. 투자 레벨도 현저히 떨어진다. 네. 그러면 지금 사야 되는 자산이라는 게 있을까요? 지금? 지금은요, 위기 때는 현금 보유력을 많이 늘리는 게 좋고요. 일단은 그나마 지금 다행인 게 네. 우리나라가 이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부동산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이유, 또 다른 이유예요. 네. 대체 투자 상품이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사실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하는 건데 그렇죠. 투자하면 부동산밖에 없는 거고. 네. 그렇지만 지금은 금융 상품들이 많이 발전을 해서 네. 국내외로 많은 투자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죠. 네. 국가 단위 투자하시는 게 좋아요. 국가 단위.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국가 인덱스를 사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지금 다우지수가 3만 가까이 되고 폭발적으로 오르는데 네. 그리고 시가총액이 1조 달러가 넘는 기업들이 막 나오는데 그런 기업보다 더 안전한 게 네. 미국이에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아마존은 망해도 미국은 안 망하죠. 네. 그 말이 뭐냐면 인덱스예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이런 거죠. 어느 나라가 안 망할 거냐. 네. 그래서 망하지 않은 나라에 인덱스 투자를 한다든지 물론 당연히 인덱스니까 수익률은 떨어지죠. 공격적인 투자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나마 현재로 초금리이기 때문에 은행보다는 나은 그리고 리스크가 굉장히 큰 뛸 때는 많이 뛰지만 나중에 내릴 때도 크게 내려서 손해를 크게 볼 수 있는 불확실성이 크고 위험성이 큰 그런 자산보다는 이 부분이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거죠. 그것도 장기로. 그래서 여력이 되시면 그런 투자 상품에 장기로 투자하셔서 조금씩 자산을 지켜가시고 또 일부를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명한 판단의 시기입니다. 경제 위기를 진짜 겪어보진 못했어요. 저 같은 경우도 2008년에는 군인이었고요. 뭐 대학생이었거나 그 97년에는 뭐 초딩이었거나 중딩이었거나 그랬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글로만 받고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겪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97년, 98년 외환위기 때 제가 이제 막 결혼을 했을 때 신혼 때였고 그 다음에 2008년 미국의 서프라임 사태가 났을 때 제가 비즈니스를 이제 시작했을 때고 유럽발 위기는 그 초창기였고 그래서 굉장히 좀 피부로 와닿죠. 그래서 그게 얼마만큼 위험한 거고 또 얼마만큼 피해가 큰지 그리고 그 위기가 터졌을 때만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주는 충격이 후유증이 얼마나 가는지를 사실은 좀 그 체험을 했죠. 그래서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의심 이렇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겁니다. 작가님이라고 부를까요? 네, 뭐 편하시죠. 지금까지 최윤식 작가님과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